시민참견 손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상진입니다. 선거철이 돌아왔죠. 지금 벌써부터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방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고상진 경영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여행도 많이 다니고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페이스북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막둥이 아들한테 점수를 좀 따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보기 좋습니다. 낮에 책 보고 저녁에 술 먹고 제 일상입니다. 제 일상.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지방 정치라는 그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네. 지역을 위한 정치는 무엇이다 라고 예.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우리나라 정당 정치사에서 지방 정치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건 굉장히 의미가 깊거든요. 이제 저기 1960년대 이후에 다시 1992년도, 95년도 그때 다시 부활을 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부활했죠. 사실은 이제 이게 그때 김영삼 정부긴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많은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양보하면서 지방자치를 끝까지 고수를 하셨는데 그 정도로 우리 지방자치는 우리 주민들과 밀착해 있고 우리 생활정치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을 뽑는 또 대통령을 뽑는 선거와는 다르게 우리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어떤 일꾼들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선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는 지방선거가 가장 우리 시민들께 중요한 선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2018년도에 있었던 지방선거 보면 잘 아시겠지만 전북 지역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지난 총선에서도 마찬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글쎄 이제 지금 같은 정치 지형에서 특별히 제1야당 현재로서는 야당이죠.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은 여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우리 지역에 후보를 낸다는 건 조금 요원한 난망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 대신에 이제 각 지역별로 치러지는 경선 과정에서 매끄럽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잡음이 많이 나는지에 따라 가지고 상대적으로 무소속 후보가 약진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 여건이 저는 충분히 갖춰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기서 민주당 깃발만 꼽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당선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저는 오히려 무소속 후보, 경쟁력 있는 무소속 후보들한테 어떤 의외의 펀치를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거 구도가 민주당하고 무소속하고 그렇습니다. 양자 대결로 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 전라북도 익산 지방정치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당선자들이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는 이제 현직이겠죠. 현직 도지사 또 단체장 또 이들을 감시하는 도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전라북도 이제 일간지 사설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전라북도의 각종 경제 지표가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꼴등이다. 최하예요? 최하입니다. 꼴등. 하위권도 아니고 그냥 17개 시도 중에 17등 꼴등. 이거를 어디 시민단체에서나 아니면 야당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이 어느 정도로 지금 최악의 상황인지를 도민들께서 또 우리 익산 시민들께서 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좀 사안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현실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저는 내년에 선거를 과감하게 출마를 포기하셔야 된다. 그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책임밖에 없지 않습니까?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이네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점 만점에 그분들께 정말 박한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다. 저는 낙제점이다. 점수를 준다면 정확하게 낙제다. 낙제점이죠. 낙제면은 60점 미만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라는 것이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중앙정치의 영향이 컸어요. 특히 호남 같은 경우 더 그렇고 국회의원 영향력도 큰 것 같은데
그동안 지방선거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이런 정치구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참 이게 저희도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물론 제도 정치권에 조금 몸담았던 적이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 국민의당을 출범할 당시에 저희가 2018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 네. 그게 사실은 저희 국민의당을 창당하는 창당의 이념이기도 했고 그런 가치와 철학의 어떤 대표적인 정책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진행 과정에 이제 변질이 돼버렸어요. 이제 뭐 저기 당 대표가 이것을 유야무야 그냥 없던 일로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서부터 지금 왼발질을 했다. 국민의당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역 일꾼을 뽑는데 굳이 왜 정당이 개입을 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주권을 익산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정당의 기득권을 주고 있는 권력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 정당의 공천권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시민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작 자기들을 뽑아줘야 되는 시민들을 두려워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솔직한 말로 그분들한테 잘 보여야지만이 자기의 정치 생명이 연장된다라는 생각이 강고하거든요. 또 그게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방선거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풀뿌리 우리 지방자치고 우리 생활정치, 민생정치인데 사실상 그런 게 약간의 괴리가 돼 있는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저는 정당이 지방선거의 정치 또는 공천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당 공천제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민주주의는 뭐 정당 정치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중앙정치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크죠. 네. 사실은 그렇고 민주주의가 정당 정치라고 한다면 우리 정치 현장에서 정당이 과연 책임 정당이냐 이 부분을 묻지 않을 수가 그렇죠. 없어요. 책임 정치를 하고 사실은 있는 우리나라는 잘 여러분들 시민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책임 정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당 정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인물 정치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만 당장에 나오는 얘기가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정권 교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장난이거든요. 사실은 민주당의 정권이 연장되는 것은 정권 재창출입니다. 그렇죠. 재창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를 정권 교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1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 정치를 망각하고 무시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나라 정치 현장에서 정당의 책임성은 매우 찾아보기가 어려운 현실이고 오히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이것들을 강고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같은데요. 뭐 선거철 선거운동하는 걸 보면 공약이라든지 뭐 비전은 잘 보이지 않고요. 누가 조직이 많다, 당원을 많이 모았다, 중앙 정치권에 내가 연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아직도 이런 게 통할까요, 교수님? 그것은 우리 지역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특정 정당의 공천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여론조사가 실제 공천이라는 공식적인 프로세스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대만 정도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는 그냥 큰 흐름 정도로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사회과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오차범위라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 방식은 오차범위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당성이 흠결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는 이게 표에 검표가 안 됩니다. 네, 기술적으로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자체가 민주주의의 원리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제도권 정당은 자기들이 그냥 하기 쉬우니까 네. 그리고 기득권자들이 누리기 쉬우니까 그래서 그냥 여론조사라는 어떤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그러면 그러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당원들 입당 원서를 많이 받는 게 나한테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입지자들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익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런 진단 속에서 적절한 대책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변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들이 있겠지만
그런 대안들 중에서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께 공개를 해서 네. 본인의 생각을 시민들께 공개하고 또 공감을 얻어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 익산시의 발전 어젠다가 돼야 된다. 네. 의제화가 돼야 된다. 네. 이런 노력이 결국에 시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크게 바뀌는 걸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우리 유권자분들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선거 인물을 보고 뽑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하지만 막상 선택할 때는 당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물보다도 당. 그래서 이렇게 특정 정당이 많은 비율을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호남이 좀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왜 유권자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이제 약간 이게 그 우리 호남에 계신 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 지역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현장을 조금 객관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입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익산 시민들을 비롯한 전라북 도민들, 호남민들은 민주당은 선, 국민의힘은 악 이런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주 공고하게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고 찍어야지만이 나는 선한 행동을 하는 거고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찍는 것은 나는 나쁜 행동을 하는 거다. 이런 어떤 도덕적인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양비론이 아니에요. 양비론이 아니죠. 그것은 양비론이 아니고 네.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보는 거죠. 네. 민주당은 100, 다른 야당은 흑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그냥 흑을 찍느니 100을 찍겠다. 그리고 이게 옳은 길이다라는 생각들을 하세요. 하지만 이제 민주당이 그런 어떤 우리 시민들로부터 우리 도민들로부터 호남민들로부터 그런 응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어떤 대가들을 또 본인들의 어떤 책임 정치를 우리 지역에 해줘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가 지금 17개 시도 중에 꼴등을 하고 있죠. 네. 그게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지금 2019년도 통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출직이라고 하면 시민들의 대변인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이제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견제될 수 있는 좀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방선거는 어떻게 돼야 시민들의 삶이 좀 나아질까요? 뭐 굉장히 교과서적인 그런 원론적인 얘기죠. 원론적인 얘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이제 거버너들 이제 행정을 책임지고 또 시민단체 어떤 의견을 듣는 그런 주체적인 입장들을 사실은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는 비판을 해야 되는 게 언론과 시민단체다. 하지만 저는 우리 지역을 비롯해서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언론 또 시민단체를 찾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식적인 그런 어떤 권능에 의한다면은 시의회가 해야 되는데 시의회도 사실은 특정 정당이 다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크 앤 밸런스가 적절하게 작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만 자꾸 기득권 쪽으로만 편중되고 네. 결과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익산의 최대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서울로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한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단기적인 어떤 목표치라든지 그 근시안적인 대책보다는 네. 지금 이제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5년 뒤 정도 최소한 5년 뒤 정도로 예전에는 5년이 이제 중기 계획이었습니다. 네. 중기 10년 정도로 봐야 장기 이상으로 보는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여건도 빨리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빨리 바뀌기 때문에 최소한 5년 정도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미래 지향적인 기획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 우리 익산이 새롭게 먹고 살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시정을 맡아야 될 것이고 또 시의회 또 도의회 진출하셔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앞부분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전라북도 익산시 뭐 다른 광역이나 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렵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서 애들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외지로 떠나는데 뭐 수도권, 경기도 이 근방으로 많이 가게 되고 이렇게 집 때문에 전주권이나 이쪽으로 많이 이사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갈수록 좀 줄고 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왜 전라북도 익산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이 저도 물론 익산 출신이긴 하지만 그 외지에서 바라보는 익산의 잠재력과 경쟁력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적인 측면도 있고 또 우리 대학도 굉장히 충실한 대학들이 있고 또 많은 또 우리 지역의 열기나 에너지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에너지들을 한데 모아내는 그런 리더십이 조금 저는 부족하지 않나. 리더십의 부재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지금 시장님이라든지 뭐 다른 정치인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자꾸 우리 익산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어제 이제 제가 군산대학교의 모 교수님을 뵀는데 그 군산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또 전주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익산과는 뭐 큰 연고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익산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였는데 그분의 말씀으로 따지면은 정말 우리 익산은 조금만 투자하고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역량과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그런 한 방향성을 유지를 해준다라면 저는 반드시 우리가 이뤄줄 수 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잘 살고 또 미래의 비전을 갖는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익산에 살고 있는 분들보다 좀 정확하게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갖고 있는 장점이나 에너지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익산시에 살다 보니까 잘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익산시에 살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체감을 하죠. 사실은 또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린다는 게 이제 그 여론들을 다스리고 또 이것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앞으로 끌어가는 그것은 이제 우리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머슴들이 하실 일이다. 머슴들이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지방선거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돼서 정권이 재창출된다면 네. 보나마나 민주당이 다 싹쓸이 할 것이다 네.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또 약간 다른 측면이 뭐가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에서 정권을 창출을 하든 뭐 야당이 집권을 하든 네.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경선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어떤 반발 심리 또 익산만 놓고 보면은 우리 정원율 시장이 내년에 3선을 도전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파생될 수 있는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마무리 시점으로 가는데요. 내년 지방선거 좀 이랬으면 좋겠다. 뭔가 원래 선거는 축제라고 하는데 참 그러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우리 익산이 좀 발전을 하고 미래의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도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선거가 두 차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거 행위를 위해서 선거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위임자가 되는 겁니다. 본인의 권리를 일꾼한테 그냥 맡기는 거예요. 머슴한테. 그리고 뽑히는 사람은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그냥 머슴일 뿐이에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뽑아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보답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살기 편한 익산을 만들 것인가 고민해가지고 대신 일을 하는 사람이 대리인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익산 시민들께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현명한 선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꾸짖기도 하셨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또 더 잘해라 이렇게 주마가편의 그런 선거도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도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서 뭐 민주당이 선이고 국민의힘이 악이다. 또 뭐 제가 국민의힘 지지자는 아닙니다만 또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찍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더군다나 무소속 후보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후보들이 저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무소속 후보들은 오히려 정당에서 기득권을 쥐고 있는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줄 서기 전에 줄 서기 싫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줄을 서는 그런 후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을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적대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잘하는 거는 잘한다 할 수도 있고 잘못한 것은 앞장서서 비판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건전한 정치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고상진 교수를 모시고 지방 정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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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시민참견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